오늘 그 학교를 오다 보니까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어느새 봄이 아주 그냥 슬금슬금 우리 곁에 오는 듯 하더니 갑자기 확 다가온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주 독특한 이력의 그 강의자를 모셨습니다. 네. 유호현 대표라고 현재 스타트업 토블 AI를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는 옥소폴리틱스라는 회사도 운영을 했는데 이분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영문과하고 문헌정보학을, 그러니까는 공과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가셔가지고 옛날에 트윗, 지금은 X, 맞죠? 네, 트위터. 네, 트윗, 막 X, 거기에 처음에 취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에서도 어떤 일을 하셨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문과 출신인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트윗,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책도 여러 권 쓰셨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셔갖고 지금은 태제대학교, 여기 나와 있죠. 태제 미래전략연구원 디지털 전환과 사회변혁 팀장을 맡고 있고요. 또 우리 생각의 창 회원으로서 열심히 사회공헌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유호연 대표는 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에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다음에 X, 이거 관리자예요. 오늘 유호연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 소개받은 유호연이고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니까 아마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됐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수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과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수능 봤을 때 수학에서 틀린 게 다른 과목에서 틀린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수학을 되게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프로그래밍은 사실 언어 논리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그냥 아마추어로서 그냥 열심히 했었고, 예, 독학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좀 문헌정보학과랑 이제 인문학부에서 영문과도 하고 문헌정보학과도 했는데, 텍사스 대학으로 이제 정보학과 박사 과정을 갔어요. 한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근데 가서 하는데 트위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트위터에서 한국어 자연언어 처리 전문가를 찾고 있다. 지금도 트위터, 지금 X 됐지만, 예, 그 X 들어가서 왼쪽 아래 보면은 그 트렌딩 월드가 있거든요. 지금 트윗 많이 하는 단어들. 그 트렌딩 월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한국어 트렌딩 월드를. 그 당시에 트렌딩을 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방탄소년단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의 그룹이 있냐, 방탄소년단이 뭐냐, 예,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BTS가 됐죠. 예, 그 당시부터 이제 트위터에서 2013년에 막 트위터에서 막 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하나도 안 유명했었는데 그 당시에. 네, 그렇게 해서 트위터에서 자연언어 처리 엔지니어로 3년 동안 있었고, 근데 그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인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네이티브처럼 막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제가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취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어 자연언어 처리 전문가를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하면서 느꼈던 게, 나만의 브랜딩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 나는 한국어 자연언어 처리 전문가다라고 해야지 팔리지.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진짜 잘해요 하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다 밟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멘토가 저한테 조언을 하나 해줬어요. 그 멘토는 에어비앤비에 있던 디렉터였는데, 윗사람이었는데, 디렉터가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자기 고향이 캐나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좋겠다. 그래서 캐나다 가기 전에 나한테 조언 하나 해주고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뭐 너 방법이 있어?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대요. 한 분야에서 상위 1%에 들어가거나 세 분야에서 상위 25%에 들어가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분야에서 상위 25%에 들어간 사람이어서 유니크한 거예요. 한 분야에서 상위 1%를 해도 유니크한데 그건 너무 빡세잖아요. 근데 세 개 분야에서 저는 자연 언어 처리, 그리고 프로그래밍, 그리고 한국어에서 한국어는 자신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자연 언어 처리에 그렇게 해가지고 세 분야에서 상위 25%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리고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매니저가 그러는 거예요. 너 에어비앤비를 떠날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첫날에. 제 답이 뭐였을까요? 에어비앤비를 떠날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제 답은 저 에어비앤비 안 떠날 건데요. 저는 여기서 충성을 다하고 뼈를 묻을 건데요. 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네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글쎄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대기업 취업하는 거였는데 더 이상 목표가 뭐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고 미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나가서 이걸 해가지고 그 뒤에 뭐가 돼서 뭐 대표가 스타트업을 하든가 뭐 유튜버를 하든가 아니면 이 회사에서 VP에 올라가든가 각자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큰 회사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 열심히 할게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엄청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얘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해줘야 얘를 당근을 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데 야 네가 VP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승진하는 경로를 알려줄게. 그 대신 우리한테 코드를 열심히 내놔. 로 하든가 네가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 나중에 스타트업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해서 경험을 쌓게 해줄게. 그 대신 코드를 열심히 내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저는 하고 싶은 게 딱히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딱히 하고 싶은 사람이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없는 사람을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고 싶은 곳이 있는 사람은 야, 너 거기 가게 해줄게. 나한테 이걸 줘. 딜이 돼요. 근데 가고 싶은 곳이 없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당근 아니면 채찍을 줘야 돼요. 근데 당근은 비싸요. 채찍을 계속 맞게 되는 거죠.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 채찍을 때리기 싫은데 얘가 하고 싶은 게 없다니까 되게 당황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케이스인데 한국에서는 저는요 이 회사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 회사를 떠나서 이 회사에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서 2년 후에 나가가지고 전 창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바로 지금부터 가서 해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완전 인재상이 반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와 내가 미션이 없이 살았구나. 내 인생의 계획이 없이 살았구나. 난 인생의 계획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지. 그냥 주어진 거 따라가면 되는 줄 알고 큰 회사에 취업을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나를 되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나 지금 성공했다고 큰 회사 들어왔다고 했는데 나를 되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너는 왜 꿈이 없니? 그러면서. 근데 보면은 한국인하고 중국인들만 꿈이 없어요. 다른 나라 애들은 다 꿈이 막 가득해. 뭐지? 그랬는데 그것이 불러오는 큰 차이가 뭐냐면 구글의 UX와 네이버의 UX의 차이예요. 구글의 UX는 뭐죠? 검색창만 딱 주잖아요. 넌 뭐가 궁금하니?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검색창만 딱 주면 어떻게 되죠? 나 딱히 궁금한 거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줘.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는 세상이 나에게 뭘 원하나, 대한민국이 나에게 뭘 원하나,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나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의 틀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근데 미국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사회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건지가 있는 거지, 사회가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있고 사회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원래 그렇게 구성이 됐고, 그런데 이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버전, 챗GPT, 뭐 제미나이, 딱 대화창을 줘요. 그냥 검색창도 아니고 대화창을 줘.
여기는 오늘의 뉴스, 트렌딩 워드 그런 거 없어. 대화창을 딱 줘. 내가 얘한테 무슨 말을 하지? 그래서 무슨 최근에 트렌딩하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프롬프트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그걸 해가지고서는 남들이 하는 프롬프트를 따라해요. 그게 별로 도움 안 돼. 그러고서는 AI는 별로 도움 안 되네. 그러고 접는 거예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가 갑자기 창업을 하고 싶어. 창업을 하는데 나는 상담 심리 창업을 하고 싶어. 상담봇을 만들고 싶어. 나는 전문 영역이 아니잖아요. 전문 영역이 아닌데 갑자기 내가 상담하는 봇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상담봇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상담봇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방법을 쫙 가르쳐 줘요. 그리고서는 야, 그럼 이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10개만 가져와 봐. 10개를 줘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돈 될 만한 거 하나만 찍어봐. 그럼 해줘요. 이걸 가지고 뭐 스왑 분석도 하고 뭐 링캔버스도 그리고 뭐 다 해봐. 그러면 이제 막 분석을 쫙 해줘요. 야, 여기다가 투자할 만한 VC들 쫙 뽑아봐. 그럼 이제 VC들도 뽑아줘요. 그럼 VC한테 투자를 어떻게 받을지도 IR 자료도 만들어봐. 그럼 IR 자료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크면 AI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꿈이 없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AI가. 그러니까 지난번 옛날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했던 너의 꿈이 무엇이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현타가 와가지고 제 미션을 계속 만들어 갔어요. 그랬더니 AI가 왔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원들을 막 몇십 명을 뽑아가지고서는 돈을 한 달에 막 억대로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됐는데 AI가 오니까 내 꿈을 얘가 그냥 막 이루어줘요. 코딩도 해주고 비즈니스 플래닝도 해주고 슬라이드도 만들어주고 대박인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슈퍼휴먼이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2020년에 해고가 됐어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다 아시죠? 네,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에어비앤비는 여행산업. 네, 코로나 때는 아무도 여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 매출이 이렇게 가다가 제로가 됐어요. 진짜 제로가 됐어요. 제로뿐만 아니라 환불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25%를 정리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끼어서 정리해고가 됐어요. 그 정리해고가 됐더니 주변 사람들이 와, 대박 그러는 거예요. 좋겠다. 우리는 정리해고 됐다 그러면 되게 슬프고 너 어떡하냐 이제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대박, 야 진짜 좋겠다. 나도 매니저한테 해고시켜달라고 하면 안 될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왜? 그랬더니 이게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리해고를 당하면 몇 달치 월급이 나와요. 근데 내가 제 발로 나가면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 4년에 한 번씩 얘는 항상 이직을 하거든요. 3, 4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 게 4년이 지나면 주식 받는 게 끝나요. 예. 그 주식 받는 게 끝나면 갑자기 월급이 반으로 줄어요. 그럼 딴 회사 가면 또 거기서 뻥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직을 해야 돼요. 3, 4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데 그때마다 내 발로 나오면은 갑자기 월급이 끊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잘라주면 나는 3, 4달 동안 놀 수 있는 거예요. 놀면서 충전하고 다음 회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안 그래도 힘들 때인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막 대박 축하해. 나 회사 잘렸다니까. 대박 축하해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잘려서 나 한 4개월이 남은 거예요. 4개월 동안 뭐 하지? 한 3개월 동안 그 당시에 제가 장난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던 야, 우리나라 정치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허황된 생각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어쨌든 그 꿈을 가지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옥소폴리틱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정치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투자가 들어왔어요. 대박. 그래가지고, 그렇게 투자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다른 데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막 했는데 정치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망했어요. 3년 정도 있다가 돈이 점점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죠. 돈을 못 버니까. 온갖 발버둥을 다 쳤는데 이제 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내보냈어요.
근데 마침 그때 2023년이었어요. 2022년 11월에 A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AI로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하나씩 내보내면서 AI로 다 대체를 했더니 그게 돼버렸어요. 엔지니어도 대체하고, 컨텐츠 매니저도 대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갑자기 전 세계 최초로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컨설팅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옥스폴리틱스가 3년 동안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3개월 만에 벌었어요. 예, 그래서 컨설턴트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근데 컨설턴트가 되어서 7, 8개 AI를 이용해서 7, 8개 회사를 동시에 저 혼자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막 LA에도 있고, 실리콘밸리에도 있고, 뭐 동남아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뭐 업체들이 막 그런데 그걸 다 AI로 제어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슈퍼휴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너무너무 힘드냐면, 예, 7개의 업체를 AI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아까 이메일을 어느 회사에 보냈더라. 그래서 자려고 딱 누르면, 아, 이 회사에 내가 이메일, 내가 답장을 안 하지 않았나? 아, 답장을 써놓고 내가 전송 버튼을 안 눌렀구나. 그리고 갑자기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걸 하고, 그러면 점점점 이제 번아웃이 오죠. 점점 페인이 되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AI를 막 쓰는 사람 이 속도로 어떻게 협업을 하지? 일거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AI한테 주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AI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왜 하이어하지? 그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는 방법, AI 시대에 함께 일을 하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슈퍼워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네. 첨언을 하면 네. 2023년 3월 달인가 4월 달에 네. 하버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하버드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로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세미나를 주재했어요. 그 세미나를 주재하는데 그 세미나의 토픽이 AI in Politics였는데 거기에 제가 그 패널로 초청을 해서 그 옥소폴리틱스라는 AI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을 그 당시에 발표를 거기서 했죠. 그게 이제 하버드 크림슨에 엄청나게 크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도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낯설어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그쵸.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된 회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 그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강의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토론했던 것이 그 AI로 정치 부분을 어떻게 데이터로 계량화하고 이 데이터가 민주주의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옛날 로마 시대의 공화정처럼 직접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맞냐, 뭐 이런 개념 속에서 결론은 리퀴드 디모크라시,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와 그 대의민주주의의 중간 형태의 그런 어떤 형태를 AI로 구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세미나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반향이 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유호연 대표처럼 이렇게 문과를 전공했지만 AI를 도구로 활용을 해서 엔지니어 영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이다.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유호연 대표가 전공한 문헌정보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류하는 거잖아요. 네. 분류하는 거고 데이터를 어떻게 인간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제 문헌정보학인데,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온톨로지의 개념으로 접어드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의 기술은 어땠냐면은 우리가
뭐 비행기를 예약하거나 할 때는 항공사 앱에 들어가서 비행기 예약하고, 그렇죠? 호텔 앱에 들어가서 예약하고, 이것도 엄청 편해진 거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 호텔에 전화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LLM이 나와서 LLM이 뭐 나 여행 가는데 어떻게 어느 호텔이 좋을까? 그럼 호텔 추천해주고 뭐 그 정도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부터 에이전트 시대예요. 자, 에이전트 시대는 뭐냐? 내가 호텔 예약해줘. 그럼 호텔 예약해오고, 예. 뭐, 비행기 예약해줘. 그럼 비행기 예약해오고. 그런 게 에이전트죠. 직접 얘가 할 수 있는, 예, 직접 찾아다가 뭐 추천도 해주고 하는 게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오픈 클래스고 뭐 그러면 되는데 아직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리진 않았지만, 예. 그런데 이게 에이전트인데 이제 지금 에이전트가 항공사한테 가가지고서는 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공사에서도 에이전트가 응대를 해주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사람이 응대를 해주거나 API가 응대를 해줬는데 호텔도 에이전트를 가지게 되고 모든 비즈니스가 다 에이전트를 가지게 돼요. 이게 멀티 에이전트예요. 자, 멀티 에이전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피자를 먹고 싶어요. 그럼 우리 에이전트한테 야,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야, 우리 주인님 피자 먹고 싶대. 피자집 에이전트들 다 모여봐.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저기 도미노 피자 에이전트도 오고 미스터 피자 에이전트도 오고 다 에이전트가 와서 야, 너네 무슨 피자 있냐? 저희는 뭐 파인애플 피자가 있고요. 뭐 무슨 피자가 있고 무슨 피자가 있고 저희는 20% 깎아드릴게요. 그래? 너 괜찮네. 저희는 샐러드 추가해드릴게요. 저희는 콜라 추가해드릴게요. 뭐 그러면서 니고시에이션이 이루어져요. 에이전트들끼리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괜찮은 데를 뽑아서 하는 거죠. 이게 당근에 들어가면은 또 되게 편하겠죠? 당근에서 우리 뭐 팔라 그러면 되게 니고시에이션 많이 해야 하잖아요. 제가요, 뭐 좀 깎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제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찾으러 갈게요. 그런데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가 갑자기 아파서요. 뭐 못 가게 됐어요. 뭐 그러고서 갑자기 안 나타나고 그리고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걸 에이전트들끼리 하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에이전트 다 모이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되게 편해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정치에서 하나 더 나가서 에이전트가 나의 정치적 대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요, 지금 다주택자셔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겠습니다를 내 에이전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국회의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이전틱 디모크래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옥스폴리틱스 두 번째 버전이 될 거고, 그거의 이름은 Collaborative Councils라고 해서 COUN에서 코쿤, 예, 코쿤이라는 이름으로 예,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몰트북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다? 몰트북? 들어가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몰트북은 뭐냐면 AI들끼리 막 게시판에서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딧 같은 건데 AI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현실화가 됐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갑자기 어떤 애가 TIL, Today I Learned. 내가 오늘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에이전트 인터넷에는 검색 엔진이 없네? 그래서 에이전트들끼리 직접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이 서강대 배달 오는 피자집 에이전트만 모으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어떤 봇이 게시물을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커멘트가 2416개가 달렸어요. 봇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뭐냐? 에이전트 검색 엔진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엄청난 광고 시장이 또 열립니다. 네, 에이전트들끼리 막 내 에이전트를 더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피자집 입장에서 그 광고 엔진에다가 돈을 주고 예, 그런 광고 시장이 엄청 열립니다. 이거 누가 할까요? 오픈AI도 하고 싶고 클로드 AI도 하고 싶고 뭐 다 하고 싶겠지만 결국은 구글이 해먹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예, 그러면 또 구글이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렸어요. 20만 명 넘게 잘렸어요. AI 때문에. 예. 근데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직업도 잘리고 또 이직해봤자 또 잘리고 한 팀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100명이 있었는데 97명이 잘린 거예요. 3명 남고 다 잘렸어요.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는 정말 심하게 잘렸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워낙 AI가 잘하니까.
그 당시부터도.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뭐였냐? 구글 주식을 사자였어요. 뭐 우리가 뭐 해서 될 일이 아니다. AI랑 경쟁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근데 이 AI 판에 결국은 구글이 다 해먹을 거니까. 구글이 왜 다 해먹냐? AI 판은 레이어가 3개가 있어요. 제일 밑에 판은 반도체 판. 엔비디아가 지금 먹고 있죠. 근데 구글이 TPU 같은 거 가져와서 이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고, 이제 벌써 지금 균열을 내고 있어요. 두 번째 판은 LLM 판. LLM 판은 챗GPT랑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 그런 게 하고 있죠. 근데 제미나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옛날엔 챗GPT가 짱이었는데. 그래서 구글이 또 두 번째 판도 먹어요. 세 번째 판은 애플리케이션 판. 뭐 거의 이메일하고 AI 연동하고 캘린더랑 연동하고. 근데 오픈 AI는 이메일 없잖아요. 캘린더 없잖아요. 근데 구글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1레이어, 2레이어, 3레이어를 구글이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앞으로는 구글 주식을 사는 게 뭐 값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래의 생산수단. AI가 미래의 생산수단일 거 아니에요? 그 생산수단의 일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실리콘밸리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 직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 시대에 가장 빨리 없어진 직업이 됐어요. 이제 코딩을 하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AI가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됐냐면은 저는 완전 엔잡러가 됐어요. 기업 2개의 대표가 됐고요. 그리고 건국대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가 됐고요. 그리고 뭐 세제 미래전략 디지털 전환 연구팀장이 됐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풀타임 잡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작가가 됐고요. 강연가가 돼서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뭐 정치인 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잡러가 됐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다 엔잡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소개하지? 저는요, 아까 쭉 해가지고 전 대표고요, 뭐고요. 그렇게 소개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엔잡러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의 여러분, 학생이죠? 학생을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직업을 설명한다.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에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수십 킬로를 이동을 하고요. 뭐 마차꾼인가? 그래서 제가 카톡이나 이메일로 메시지를 엄청 많이 보내요. 하루에 수백 개씩 보내요. 그럼 전령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는 보고서도 많이 쓰고요. 서기 그런 거예요? 근데 책을 또 많이 읽어요. 선비구만. 근데 전 세계 언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역관이네. 그러다가 집에 가면 세탁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해요. 안악인가 보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막 계속 일을 해요. 노비구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할 때 저는 마차꾼이자 전령이자 서기관이자 선비입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너무 쉬워져서 그냥 인프라가 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편지 하나 보내려면 내가 대전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려면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렇죠? 편지를 말 타고 가가지고선 배달하고 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풀타임 잡이에요.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서는 편지를 배달하고 오는 건 풀타임 잡이에요. 지금 일주일 동안 편지를 하나 배달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기는커녕 욕을 먹겠죠. 무슨 이게 일주일이 걸리냐.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되잖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옛날의 직업이었던 것이 지금은 직업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스킬이 되는 거죠. 인프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기준으로 다 엔잡러예요. 학생인데도 엔잡러예요. 근데 우리는 엔잡러라고 안 하죠. 돈을 못 버는 학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만한 퀄리티의 일들을 조선시대에 했으면 엄청 부자 됐을걸요. 제가 조선 팔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0개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서신을 보냈습니다. 뭐 그러면 돈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카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벌죠.
네, 그렇게 지금에 있는 직업들은 나중에 다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미래에 그것들을 모아서 하는 일이 뭔가가 또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그럼 그게 뭐가 될 거냐. 그래서 지금은 개발자, 작가, 디자이너, 분석가 이런 게 있어요. 왜 이게 직업이냐. 하루 종일 이것만 해야 되거든요. 개발자가 되려면 하루 종일 코딩만 해야 돼요. 그리고 작가가 되려면 하루 종일 글을 써야 돼요. 그게 지금의 생산성의 한계예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는 코딩도 하고서 앱도 만들고 작가도 하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경험을 했냐면 지지난주구나. 예. 우리 은행 들어가면은 뭐 액티브엑스는 아니지만 지금은 뭐 EX로 해서 뭐 까는 게 엄청 많잖아요. 깔고 하고서는 뭐 이렇게 입력하려고 그러면은 마우스로 입력하래. 아니 키보드로 입력하면 되는데 왜 마우스로 입력하려고 했더니 번호판을 다 섞어놨어. 얘네들 왜 이러는, 미국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 다 한글 파일로 다 하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 보안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쭉 책을 한번 써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AI랑 같이 해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뭐 이런 뭐 비유도 하고 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안이 어떻고 해야 되는 문제가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수십 장짜리 책이 나왔어요. AI랑 같이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걸 아예 우리 솔루션까지 다 해가지고 냈다. 그랬더니 국가 AI-위원회 보안위원장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자료가 너무 좋다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AI-위원회에 가서 이거 강의를 했어요. 국가 AI-위원회 보안분과니까 우리나라 보안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보안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AI가 이걸 알려준 거를 그냥 발표만 했죠. 그랬더니 발표 자료가 너무 좋다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어떤 수학학원하고, 제가 수학을 못했잖아요. 근데 수학학원하고 같이 수학 시험지 만드는 프로젝트를 우리 선배님이 AI로 수학 시험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서는 이런 수학 시험지 만드는 앱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500만 원에 팔았어요. 옛날에는 이거 만드는데 몇 억짜리잖아요. 예. 지금 제가 며칠 만에 해가지고 500만 원에 팔고. 그리고 또 저는 지금 건국대 상담심리학과 교수거든요. 건국대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어떻게 해서 됐냐면은 제가 AI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AI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왜 힘드냐? 이게 작업 환경인데 위에 보면은 8개의 클로드 코드, AI로 코딩하는데 AI로 코딩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뭐 글도 쓰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8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얘는 잘하지만 나는 이게 도대체 뭐 얘한테도 명령하고 계속 명령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8개의 프로젝트. 거의 ADHD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다. AI가 일 다 해주는데 너무 힘들다. 이게 인지적 과부하가 온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거 새로운 현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해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 겸임 교수가 돼서 또 강의까지 하나 맡았어요. 그래서 일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번아웃을 해결하러 갔다가 일이 또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기술 융합 상담 세미나인데 첫 시간에 박사과정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의 이력을 보니까 교수님 상담 심리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수강 철회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왜 수강 철회를 안 해야 되는지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마디로 야, 네가 뭘 한다고 우리한테 가르친다고 온 거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써갔어요. 그러니까 상담 심리와 AI를 융합한 책이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아직은.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썼어요. AI랑 같이.
그래서 최신 뭐 이론들과 뭐 최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난 이렇게 가르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상담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고 뭐 사람들의 목소리에 떨린 그런 거를 AI가 잡아낼 수가 없다.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나도 오늘 아침에 AI랑 상담하고, 제 친구가 여자애가 있는데 카톡으로 남자친구랑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 내용을 쫙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챗GPT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야, 누가 잘못한 거 같냐 그런 거예요. 챗GPT가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공감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AI가 이렇게 공감을 오히려 더 잘해주고, 예. 근데 나중에 아이의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아니면 에이전트가 내 모든 상황을 다 녹음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남자친구랑 왜 싸웠는지, 지금 우리가 상담을 가면, 남자친구랑 싸웠다고 상담을 가면, 나한테 유리한 사실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AI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계속 녹음을 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상담을 해줄 수도 있죠.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슬슬 멘붕이 오는 거죠. 상담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수강 처리 한 명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같이 토론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저는 또 교과서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발표 자료도 만들고, 이 토론 주제도 매주 만들고, 그래서 아예 이제 사이트를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준다, AI가. 이제 아까 미션 얘기랑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따라서 저 지난 학기까지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였거든요. 겸임 교수지만. 예. 경영학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AI랑 이제 합쳐서.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AI 덕분에. 이전 같으면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서 태제미래전략연구원에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책을 쓰면서 북토크를 다니면서 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직업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미래의 직업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너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뭐냐 하면은 전환 아키텍트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아키텍트. 제가 하는 일들을 쭉 보니까 AI 시대에 개인은 어떻게 변하고, 기업은 어떻게 변하고,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분석해서 책도 쓰고, 플랫폼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 컨설팅도 하고, 예. 그게 이제 전환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전환 이제 아키텍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겠고, 옛날에는 치유를 하기 위해서 상담만 했었는데, 지금은 상담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플랫폼도 만들고, 유튜브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 오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는 한 사람의 역할이었던, 예, 50리를 한 번에 이동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많이 보내기도 하고, 빨래랑 설거지도 하고, 그거를 지금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미래에는 내가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유튜버도 하고, 앱도 만들고, 뭐 그런 게 다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인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한 150년 걸렸는데, 여기서부터 AI 시대, 에이전트 시대까지 가는 데는 한 5년이 걸리고, 에이전트 시대에서 휴머노이드 시대까지 가는 데는 한 3년이 걸릴 거고, 점점점 빨라지는 미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미친 시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를 계속 한 단계씩 올려야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로 대체되지 않는 직업은 절대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대체되지 않은 직업들이 있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직업들이 있죠. 컴퓨터를 이용하는 직업을 우리는 화이트 칼라라고 하고요. 컴퓨터가 대체되지 않은 직업을 블루 칼라라고 해요. 컴퓨터가 대체를 안 했으니까 육체 노동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AI로 대체가 되거나 AI로 강화되는 직업들은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AI가 못 들어오는 직업군은 계속 사람 노동 그대로잖아요. 그러면은 생산하는 가치가 AI 시대 이전도 요만큼, AI 시대에도 요만큼. 근데 AI를 이용하는 직업군은 AI 시대 전에는 요만큼 창출하다가 이만큼 창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이 직업이 고액 연봉이에요. 그래서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을 절대 찾으시면 안 되고 AI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룰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점점 명확해질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런 직업들의 이름들이 생길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직업은 다 없어지는 게 맞지만, 예.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직업들은 계속 만들어질 거다. 예. 그래서 나는 그럼 그 시대에 뭐 하지? 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정보화 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야 됐고 책을 읽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은 현자를 찾아가거나. 예.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구글만 검색하면 정보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우리의 임무는 뭐냐? 정보를 모아서 지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어떻게 끓이는 거야? 내가 그거는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지식이라고 그러고 그건 정보들을 모아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계속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을 써와. 시장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써와. 뭐 그런 것들.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가지고 앱을 만들어봐. 이게 다 정보를 모아서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지식은 왜 필요할까요? 지식을 모아서는 지혜를 만들어야 돼요. 지혜라는 건 뭐냐? 나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그건 지혜예요. 그렇죠? 그럼 지식을 모아서 지혜를 만드는 건데 학생들한테는 이거는 잘 안 가르쳐요. 이건 사업가들이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시거나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GS나 LG나 큰 회사에 가도 이거 회사의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 그건 로열 패밀리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보고서를 잘 쓰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잘하냐고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AI 가지고 보고서 쓰는 거는 너무 쉽죠. 그렇죠? 이건 앞으로 일도 아니죠. 앞으로 일은 뭐냐? 지금은 어떤 시대냐? AI한테 치면은 지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정보를 모아서 지식을 만드는 트레이닝은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에서 배워야 되니까 배우지만 앞으로는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러면 지식을 모아서 지혜를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건 대학원 가야 배우거든요. 연구방법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근데 앞으로는 AI가 다 도와주죠. 예, 지식도 주고 지식에서 지혜도 갈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지식에서 지혜로 가려면 내가 가고 싶은 길, 나의 미션, 나의 방향이 있어야지 AI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AI는 뻔한 소리만 해요. 예, 그래서 그 지식은 다 줘. 이걸 가지고 조합해서 나는 어떤 길로 갈까? 창업을 하고 싶어. 사업을 하고 싶어. 아니면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냥 나는 모르겠다. 나는 딱히 가고 싶은 건 없다라고 하면은 AI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전환의 이야기고 그래서 가장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한국인들에게 제일 많은 상황이거든요. 챗GPT를 딱 켰는데 할 말이 없어. 날씨 물어보다가 얘 날씨를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해. 아주 쓸모없는 거네. 그러고서 그냥 접어버려. 그럼 정보를 검색하는데 자꾸 이제 거짓말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보를 모아가지고 지식을 만드는 걸 얘한테 시키면 겁나 잘해요. 거짓말도 안 하고. 내가 논문 이거 모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해가지고서는 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고 하면은 엄청 잘하죠. 이거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자,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맨 아래 단계가 생리적 욕구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는 전쟁 나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게 가장 급선무였어요. 그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AI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안전한 데 잘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사회적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친구들하고 원하고 지내고 싶고, 원만하게 지내고 싶고, 뭐 가족과 사랑하면서 지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AI 하면 안 돼요. AI 할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존경의 욕구, 나는 막 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고, 나는 막 1등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AI가 공부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아실현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AI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죠. 내가 갑자기 앱을 만들고 싶은데 앱을 얘가 만들어주네. 내가 갑자기 하고 싶은데 얘가 작곡을 해주네. 내가 갑자기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은데 얘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자아실현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고,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요 슬라이드,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읽을 만한 책 5권을 추천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느 걸 캡처해 가시겠습니까? 책 목록 5권을 캡처하시겠어요? 질문을 캡처하시겠어요? 질문을 캡처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밑에 걸 캡처했었어요. 왜 그랬냐? 정보화 시대에는 책 5권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책을 100권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뭐 책 5권 읽고 5권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책을 엄청 많이 읽은 교수님급의 사람들만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었어요.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만 하면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야, 나는 대학생인데 나는 전공이 뭐 경영학과야. 경영학과 대학생이 읽을 만한 AI를 위한 책을 5권 추천해줘. 그럼 전혀 다른 책이 나오겠죠? 난 초등학교 3학년인데 AI 활용도를 높일 만한 책 5권을 추천해줘. 그럼 전혀 다른 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진짜 뭘 알고 있는지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고 뭘 알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싶은지를 알려면 미션이 필요해요. 미션은 어떻게 만드냐? 미션을 만들려면은 요 3가지가 필요해요. 난 뭘 잘하나? 이키가이라고도 하는데, 난 뭘 잘하나? 난 뭘 좋아하나? 그리고 세상은 내가 생각하기에 뭘 필요로 하나? 세상에 이 문제는 고쳐야 되라고 하는 그 3가지 질문을 AI한테, 야, 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싶어. 나한테 필요한 질문들을 하나씩 해줘. 라고 하면 AI가 이런 질문들을 해줄 거예요. 그거에 답을 하면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져요. 그럼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지면 뭘 하냐? 야, 그 미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신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책을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러겠죠? 야,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내가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줘. 그러면은 그 지식들만 딱 이제 큐레이션을 해서 알려주겠죠?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대학 4년 들을 필요가 없이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업 계획 좀 짜봐. 자금 조달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죠? 이거 앱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할지를 생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AI를 이용해서 매우 쉽게 살 수가 있고,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미션을 찾으세요. 미션을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AI가 도와줄 수 있는데, 미션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AI는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학생분들도 많이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질문에 잘 참여해 주신 분들 한 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오늘 강의하신 내용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AI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전무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선물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슈퍼 휴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결국은 AI와 함께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질문 해주세요.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요즘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되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게 저는 좀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오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게 쉽게 앞으로 봤을 때 좀 더 바로 해결이 될 만한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AI에게 지혜를 물어보면은 자,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고소장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거를 쫙 입력을 해서 AI한테 야, 네가 AI 판사로서 판결을 해봐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진보의 입장에서 판결을 해봐. 한 번은 보수의 입장에서 판결을 해봐요. 그랬어요. 진보의 입장에서 판결을 했더니 이제 파면이고 보수의 입장에서 했더니 기각이래. 그러니까 AI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파면을 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다 갖다 대요. 그리고 기각시키기 위한 근거도 다 갖다 대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AI는 논리를 만드는 그 논리들을 연결해주는 엔진이지 얘가 내놓은 결론이 옳은 결론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나는 보수야. 보수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이 파면 안 당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AI를 쓰면은 그거에 대한 논리를 쫙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 태제미래전략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술의 임팩트가 있을 때마다 전쟁 같은 게 있었어요. 사회에 이제 그 파워 어레인지먼트가 되면서 그 파워가 이제 막 바뀌면서 갑자기 막 부르주아지가 나와가지고 왕권에 도전을 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AI 시대는 더 큰 임팩트잖아요. 그럼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막아라가 저희 팀에 주어진 미션이에요. 뭐 세계 3차 대전을 막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뭐 그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AI한테 얘기를 하니까 AI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안 날 수도 있고요. 뭐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근데 제가 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세상은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이야.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라고 하면은 지금 거기에 맞는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러면서 그거에 향해서 쌓아가죠, 논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AI한테 방향에 끌려가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럼 그걸 따라가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게 지금의 트럼프가 이란을 친 메커니즘이에요. 트럼프가 AI한테 시켜서 야, 이란 칠 때 어떻게 될 것 같니? 진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뭐 100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방법만 이란전이 굉장히 쉽게 끝날 거였겠죠. 근데 야, 그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야, 내가 이란을 치고 싶은데 이거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은 금방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AI가. 됐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질문을 바꿔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그럼 한 98%입니다. 그러면은 아닌데, 어떻게 AI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객관화할 수 있나? 객관이라는 건 없어요, 결국은. 내 미션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는 나의 컴패니언이, 나의 띵킹 파트너지, 나의 오라클이 오라클 알죠? 오라클이 뭐냐? 그 고대 그리스에서 신전에 가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디세이가 뭐 너는 뭐 아빠를 죽일 거다 뭐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게 오라클인데, 예. 그것처럼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인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란의 전쟁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는 논리적으로 사실들을 조합해가지고 결론을 내주는 엔진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넣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방향성이 없으면 얘한테 휘둘려요. 그럼 나는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방향성이 있으면 얘를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아까 우리 IT를 AI 시대에 맞게 뭐 깔고 하는 거 없애자.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는 방향을 쫙 얘기를 해줘요. 반대로, 야, 우리 회사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거의 방어 논리를 짜줘. 그럼 또 쫙 짜줘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주는 엔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제가 대학생들한테 주는 보고서, 교수니까 저도, 예. 숙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야, 이걸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너의 생각을 담아서 진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을 만한 논문을 써와. 라고 하면은, 쏠 수 있나요? 일반인은 쓸 수가 없죠. AI랑 같이 하면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정도 레벨로 물어보면은 모든 학생이 다른 논문을 가져오겠죠. 근데 이거 조사해서 결론을 내봐. 그러면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걸 갖고 오겠죠. AI랑 하면은. 그래서 AI랑 하면은 엄청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한테 오토바이를 줬어요. 그래서 야, 오토바이를 줬으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지. 근데 100m 달리기는 15초 만에 끝나는 건데 오토바이에 앉아서 시동 걸고 이걸 하면 또 너무 빨리 나가. 그러면 이제 100m 전에 멈추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더 거추장스러워요. 제가 그냥 15초 뛰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는 쓸모가 없어요.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의 스케일의 일을 기계한테 시켜서 그렇고,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100km를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100m가 아니라. 예. 1000배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스케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은 회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고생을 하냐? 매니저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AI 막 써봐. 내가 돈 다 내줄게. AI 써. 너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AI를 써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매니저가 주는 일은 여전히 사람 스케일의 일이에요. 보고서 요약해와. 보고서를 요약해서 AI를 써서 보고서 하나를 요약하면은 좀 빨리 할 수는 있는데, 퀄리티가 별론데요. 예, 제가 하는 게 더 난데요. 우리 연구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연구팀이, 저는 팀장이고 3명이 있는데, 원래 주는 일이 그거였어요. 보고서 요약해 오세요. 책 요약해 오세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모아가지고 제가 큰 보고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점점 저한테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보고서를 써오는 동안 저는 AI를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났어. 그리고 얘가 한 권을 요약해오는 동안 나는 AI랑 같이 20권을 요약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가지고 보고서까지 딱 나왔어. 그럼 보고서를 우리 공유방에 올려요. 그럼 자기네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미 보고서가 올라왔어. 그래서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이.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런데, 팀원들한테 제가 2달 전에 선언을 했어요.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여러분의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무슨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데 내가 왜 있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AI한테 일을 시켜요. AI한테 일을 시키면 얘가 20편의 논문을 가지고 리포트를 딱 써와. 근데 사람한테 일을 시켜요. 그러면 한 편의 논문을 심사숙고해가지고 써오는데 그 결과가 되게 예쁘고 잘해와. 되게 능력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되게 잘해요. 근데 이 결론을 내가 읽을 이유도 없고, 난 이 결론을 AI한테 넣어가지고 또 리포트를 쓸 건데 너무 예쁘게 갖고 오는 거예요. 예쁘게 해오지 마세요. AI한테 줄 거예요. 내가 AI한테 줄 걸 왜 하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내가 혼자서 AI가 돼가지고 막 돌리고 실무자한테는 계속 실무자 스케일의 일을 주니까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파국이 일어날 뻔했어요. 파국이 일어나고 다 잘리고 그럴 뻔했는데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한번 머리를 모아보자. 우리 연구팀이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여러분도 나랑 똑같은 일을 하세요라고 했어요. 내가 전체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전체 보고서를 쓰세요. 그래서 각자의 시각에 맞게 전체 보고서를 써서 전체 보고서 4편이 나와요. 그래서 월요일에 전체 보고서 씁시다 하면 수요일에 전체 보고서 4편이 나와요. 어차피 AI 돌리는 거니까 뭐 1시간이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전체 보고서를 보고서는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해요. 토론한 걸 녹음을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AI한테 넣어줘요. 그럼 전체 보고서가 갑자기 버전업이 돼요. 그걸 보고 또 막 토론을 해가지고서는 다시 넣어줘요. 그럼 또 전체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점점점 사람들이 원래는 내가 일을 주고 일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합하니까 내가 윗사람이었는데 점점점 수평화돼요. 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거기서 거긴데. 예, 그래서 우리 연구팀원들하고도 점점점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예.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월요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일주일 내내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논문 쓰고 자료 조사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결과물을 가져와서 또 회의를 해요. 근데 AI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옛날에는 망하는 회사의 딱 전형이었거든요. 회의만 하고 일은 안 하고. 예. 지금은 어떻게 하냐? 회의 시간에 앉아가지고 토론해. 그걸 AI한테 넣어줘. 그럼 다음 버전이 나와. 그럼 또 모여가지고 토론해. 그럼 또 AI한테 넣어줘. 그럼 다음 버전이 나와. 그렇게 해서 하루에 버전이 막 버전 3, 버전 4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연구원 기준에서는 2년치 일이에요. 2년치, 왜 2년치 일이냐면 연구 원래 설계하고 연구 제안서 쓰고 그러면 원장님한테 가서 연구 승인 받고 와가지고서는 또 기초조사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또 실험 돌리고 뭐 여러 가지 하면은 한 1, 2년 걸려요. 보고서 하나 쓰는데. 근데 이거는 보고서 하나 띵 나와 그냥. 그다음에 버전 2, 버전 3 가서 지금 버전 60 몇 가지 갔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팀이 실적 1위를 했어요. 네, 압도적인 일이에요. 당연하지. 2년치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버전 1, 2, 3이 계속 나오잖아. 그럼 거기 계속 대응을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 3일 근무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수금만 근무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재택근무도 아니고 그냥 놀아. 하지 마. 일하지 마. 우리 일하면은 죽어. 그 AI랑 계속 하면 AI를 따라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AI가 쏟아내는 걸 우리가 공부해서 소화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주 3일 근무다, 월수금만 한다, 그렇게 해서,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회의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되거든요. 오후 시간은 또 자유시간이에요, 거의.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예, 주 3일로.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팀의 성적은 압도적 1등.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 스케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일이. 근데 사람 스케일의 일을 AI가 도와주게 하려면 100m 달리기를 오토바이 타고 하려면 매우 빡세지죠. AI가 더 불편하네. AI 이게 시간이 더 걸리네.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그거였죠. 나한테 사람이 볼 만한 보고서를 써오세요. 요약을 해오세요. 그럼 내가 보아서 예쁜 보고서를 써오려면 AI가 내보내는 보고서는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럼 예쁘게 해줘. 내가 하나하나 다 폰트 다 조정하고 있어. 그럼 시간이 더 걸려. 얘가 거짓말한 것도 다 찾아내야 돼. 시간이 더 걸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팀장도 AI한테 돌릴 건데 내가 AI 결과물 그냥 던지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AI 스케일로 생각을 하면 완전 다른 게임이 된다. 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지금 당장 콘텐츠 마케터 지망생으로서 어떤 인문학적인 교양이나 아니면 꿈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와 같은 프롬프트를 더 공부해서 팔로우 하는 게 저한테 좋을지, 그 인간들의 수요들이 점점 더 세분화시킬 수 있다면 그쵸. 안전경제 시장은 안 갈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좀 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분화적인 시장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죠. 앞으로 니치 마켓이 되겠죠.
자, 모두가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모두 다 보고서를 쓸 수 있고, 모두 다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모두 다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앱의 가치가 확 떨어지죠. 옛날에는 앱을 만들면, 저 투자받아서 이제 몇십억 투자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됐었어요. 그러면 수십 명 이제 고용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지금 앱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되죠? 버리죠, 그냥. 일주일에 3개씩 만들 수 있는 게 앱인데, 그냥 버리는 거죠. 이런 시장이 이미 존재하죠. 유튜브 시장. 유튜브, 옛날에는 방송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방송을 만들면은 돈을 무조건 벌었어요. KBS,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미없는 거 만들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금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지만 살아남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죠. 돈 버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니치 마켓이죠. 뭐 게임 방송 중에서 뭐 고전 게임 방송을 옛날 같으면 아무도 안 볼 거를 진짜 뭐 1000명의 그 사람들을 위한 방송도 만들 수 있죠. 어차피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뭐 100명이 쓰는 앱을 만들 수도 있죠. 우리 교실에서 쓰는 앱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나 혼자 쓰는 앱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완전 니치 마켓이 되고 시장이 파편화될 거예요. 그게 니치 마켓으로 분리돼서 좋기는 하지만 어마어마한 경쟁일 수도 있죠, 그것도. 그리고 모두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 앱을 돈 주고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무슨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놓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시대로 가면은 앱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죠. 나중에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전트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친구 소식을 알고 싶으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그 친구 이야기를 보죠.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야, 내 친구들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 에이전트가 내 친구의 에이전트들한테 가서, 야, 너네 주인님 뭐 하고 계시냐?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주인님은 뭐 내년에 결혼하신대, 뭐 우리 주인님은 뭐 취업하셨대. 그 얘기를 해서 나한테 갖고 와요. 그래서, 요여님의 베스트 프렌드 10명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나자 그래라.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끼리 시간 조율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장소를 정해야 되잖아요. 장소를 정할 때, 여기 광화문 쪽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광고인데요. 광화문에 있는 어떤 빈대떡집이 모임하는데 최고래요. 진짜 맛있대요. 별점 5개고요. 이거 광고지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그래 거기로 가자. 한번 이 광고 시장이 엄청난 광고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인텐트가 정확한 딱 필요한 사람한테 딱 추천하는 광고 시장. 딱 인원수도 맞게 분위기도 맞게 추천하는 광고 시장. 그래서 앞으로 그 광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쟁 얘기는 어쨌든 이런 니치 마켓이 생길 거다였고, 미션이 아까 이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미션은 좋은데 비전도 있어야 돼요. 비전은 뭐냐면 이 미션을 이루면 어떤 세상이 오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내가 돈을 버는 세상을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으로 이 미션을 이루었을 때 스테이터스가 어떤 상황이 되는 건지, 막 세상에 막 너무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랑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감동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내는 세상이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서는 내가 뭐 대표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건지,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미션을 계속 이루는 이유가 없잖아요. 열심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 그래서 뭐 돈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바뀌어.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저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지? 내가 뭐 돈이 되나? 돈 안 돼도 돼요. 전 실리콘밸리에서 벌만큼 벌었기 때문에 돈 안 돼도 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꿈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비전에서 돈 버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비전, 우리 경영에서 이제 IR 자료 만들면 우리 회사는 뭐 몇백억을 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또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가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비전이 있으면은 AI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가 명확해져요. 근데 미션과 비전이 없이 AI를 캐치업하려고 그러면 환장합니다. 너무 많은 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뭐 클라우드 코드가 어떻게 되고, 뭐 코덱스가 어떻게 돼서 나왔는데 영상에 무슨 시덴스가 나오고 또 뭐 캡컷이 어떻게 더 발전을 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걸 캐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미션이 명확하면은 내 미션에 관련된 AI만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뭔가 영상이 새로 나왔고, 뭐 음악이 새로, 소노가 새로 나왔든 말든 거 상관없어. 내가 필요한 거는 클라우드 코드야.
내가 필요한 건 코덱스야. 내가 필요한 건 스노 AI야. 그래서 이거를 깊게 파면 되는 거죠. 방향이 명확하면.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도 그랬어요. 대학생 때 저의 방향은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어려서부터 좀 정해놨어요. 교수가 되는 길로 갔어요. 근데 교수로 방향을 정한 거지 목표를 정한 건 아니에요. 교수가 목표였으면 저는 교수가 되긴 했구나. 근데 전임 교수가 목표였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 근데 방향을 잡고 대학원도 가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되고 실리콘밸리도 경험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방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행시가 좋다 그러면 행시도 받다가 사시도 쫓아갔다가 취업 준비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대학원 가고 그런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나는 처음부터 대학원 가가지고 교수가 돼야지를 정해놓으니까 인생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난 GRE만 하면 돼. 다른 애들은 취업 준비하다가 GRE도 하다가 토플도 하다가 그래야 돼. 나는 토플하고 GRE만 하면 돼. 그 내 학문 영역만 이렇게 쭉 파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전문가가 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영역이 나오고 그렇게 돼서 뭐 실리콘밸리 갔다가 AI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방향을 안 잡고 가면은 좋다는 거 다 해보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술 따라가지 마라. 대신 미션을 잡고 기술을 그 미션을 향해서 합쳐 나가라.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솔직히 잘 몰랐어서 근데 이 AI가 저를 되게 크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계획을 차근차근 쌓고 있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게임을 계획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뭐부터 시작하실지 좀 제가 지금 시작적으로 그거는 뭐 AI한테 물어보면 되긴 하는데요. 자, 게임 개발자라는 직업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게임 개발하진 않겠죠. 기획을 하는 거죠. 근데 기획도 진짜로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중국형 모바일 게임 있잖아요. 뭐 미션들이 다 똑같아요. 게임 형태만 조금씩 바뀌면서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네트워크 게임 해가지고선 결국 현질로 이어지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거는 AI한테 여러 변수들을 주고 이렇게도 만들어봐 저렇게도 만들어봐 그러면 매일 게임들을 10개씩 만들어. 그 다음에 돈 되는 것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여. 돈 되는 그거의 베리에이션 10개를 만들어. 돈 되는 것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여. 그렇게 해서 게임이 진화가 되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현질을 유도하는 최적화된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그렇게 진화가 되어 온 거고.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근데 뭐 나만의 스토리를 또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은 게임 기획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죠. 이걸 코딩도 AI가 해주고, 스토리보드 짜는 것도 AI가 해주고, 내가 감독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짜 내가 이 어떤 스토리를 풀어내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어떤 재미를 주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건 그거에 따라서 AI랑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예, 코딩도 하고, 뭐, 유니티도 AI가, 저희 옛날에 유니티 하나도 모르는데, 유니티 프로그래밍을 AI가 다 하더라고요, 그냥. 예,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거기에 뭐, 일러스트도 다 만들고, 예. 그래서 하는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결국은, 이제, 일단 게임을 왜 만들어야 되지? 거기서 더 들어가는 게 지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을 만드는 건 점점 쉬워지니까. 게임 가지고 뭐 할 거지? 이거 하면 돈 되나? 돈이 되든가, 사회에 기여를 하든가, 나한테 기여를 하든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잖아요. 이제 뭘 할 것이냐. 나의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뭐냐. 약간 명확해지면은, 지금 그럼 지금부터 습작을 만들어 볼 수 있죠. AI가 다 한다고 해도 실제로 나가는 건 진짜 어려워요. 완성품을 만들기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만들어 볼 수 있죠. 지금 만들어 보기 정말 좋은 때죠. 예. 게임을 만들어 보고 앱을 만들어 보기에. 그리고 앱을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그게 프로덕션까지 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길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 의사결정이나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치에는 제 생각에는 감정이나 변덕이나 뭐 그런 다양한 변수와 요소들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AI 에이전트가 이런 정치 분야에 도입이 될 수 있는지가 좀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죠. 옛날에는 더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옛날에는
지도자를 거의 숭배를 했었어요. 신이야.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 자체를 숭배하진 않죠.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을 숭배했다면 지금은 정당을 숭배하는 체제까지 오고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서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지하는 거기까지 가고 사실 가야 되는 거는 국회의원이 시민을 보고서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보고 정치를 하잖아요. 아니면 정당을 보고 정치를 하고 옛날에는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했었고 점점점 민주화돼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게 옛날 왕일 때는 그냥 충성심 논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충성심. 근데 그게서 점점점 내려오면서 내 이해관계랑 얘가 맞나? 내 신념과 맞나? 그렇게 점점점 구체화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가 나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려줄 사람이 필요하네? 나는 부동산이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하네? 아니면 나는 부동산이 있지만 내 신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으면 좋겠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하네? 여기다 투표해야지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는데 얘네들 착한 애들 같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AI가 쫙 분석을 해서 당신의 집이 여기 이 동네에 있는데 이 동네 집값은 이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70%고 그러면 당신의 자산이 10억에서 7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투표하시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무슨 이 법이 통과되면 당신에게 이런 영향이 미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면 저는 5를 찬성을 추천합니다. 저는 반대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가 내 이해관계와 내 신념에 따라서 모든 사안들을 분석을 해서 나한테 가이드를 줄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대신 투표를 해줄 수도 있죠. 예. 그게 훨씬 그러니까 AI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AI가 나를 대변할 수 있다면, 예. 그러니까 내가 AI의 노예가 될 수도 있지만 AI가 나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어차피 대의민주주의니까. 그렇죠?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가장 가깝게 붙이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갖는 모든 사람이 국회의원을 갖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에 가져서 얘가 정치판에 다 들어가가지고선 내 의견을 대변하고 다니는 그런 판이 되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결정을 조금 더 훨씬 더 내 이해관계와 신념에 맞춰서 하는 거죠. 지금은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감정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예. 부동산 3법이 통과됐을 때 내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러프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쪽을 찍자.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예. 파라미터나 그런 걸로 이루어진 기계적 LLM이라는 거를 사용하면서 그 판단 능력 아니면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바이어스가 얼마나 있는지 뭐 중립성의 활용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한테 얼마나 이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시는지. 저는 뭐 100% 신뢰를 하는데 얘를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논리 엔진이에요. 얘는 팩트들을 주고서는 논리적인 귀결을 만드는 엔진이라고 생각하면은 100% 도움되는 거죠. 근데 얘가 나 대신에 의사결정을 해주는 애야. 그러면 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얘가 세상의 의사결정을, 전쟁 의사결정을 하는 애야. 그러면은 이제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데, 얘가 사실들을 포함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추론해주는 애야. 그럼 이건 나한테 무조건 도움되는 거죠.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서는 생각을 정리해가지고선 논리를 만들고 싶을 때, 얘만큼 그걸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내가 방향성이 없이 얘한테 물어보면은 얘는 랜덤한 답을 내놔요. 그냥 진짜로. 예, 근데 내가 방향성이 있고 이걸 위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그러니까 미션을 가지고 지식을 쌓아가고 그거에 대해 논리를 쌓아갈 때는 얘만한 친구가 없죠. 제가 테슬라 자율주행을 미국에서 계속 썼어요. 근데 옛날에는 테슬라가 한 30% 정도만 잘하고 70%는 얘가 날 죽일라 그래. 자꾸 사고를 칠라 그래.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야 얘가 70%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안 써. 근데 저는 야 얘가 나의 운전을 30%나 도와주잖아. 개꿀이잖아. 그리고 썼어요. 그럼 얘가 30% 어느 부분에서 잘하고 어느 부분에서 못하는지를 파악해서 잘하는 부분에서만 시키는 거예요. 점점점 그게 늘어나가지고서는
뭐 90%가 넘어갔어요, 지금. 가끔씩 실수를 해.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실수하잖아. 난 절대 안 써.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야, 얘가 90% 이상 잘하잖아. 그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시카고까지 5박 6일을 자율주행 기구가 달렸어요. 우리 딸하고 둘이 로드트립을 했어요. 얘가 AI가 다 하고 저는 앞에서 유튜브 보고 우리 딸은 뒤에서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갔어요. 안 그러면 5박 6일 너무 지루하잖아요. 예. 뭐 대화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AI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가 잘하는 거는 뭐고 이상하게 삽질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뭔지를 알면은 챗GPT 3.5도 인퍼런스 엔진으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얘가 완벽해야 돼라는 하면은 뭐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다고 한들 내가 얘한테 100%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예, 뭐 자율주행이 완벽하다고 한들 뭐 아예 의존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도 내가 또 가고 싶은 방향도 있고, 예, 내가 더 얘가 나를 도와주는 거고, 예. 그래서 많이 활용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가는 내가 확립을 해야 되는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20대 초반의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는 건지, 그거는 AI를 내가 정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나의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떨까? 미션은 평생 바뀌어요.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고, 예, 뭐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교수가 안 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엔지니어로 살 수도 있고 기술 항상 바뀌어요. 근데 방향성이 없는 것보다 일단 있는 게 나아요. 있어야 시도해보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서 이제 접죠. 그러니까 저는 AI가 주는 미션을 해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내 미션으로 만들고 내가 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한 다음에 안 맞으면 버리고 새 미션 찾아가고, 그래서 계속 트라이얼 에러를 하는 게 어차피 20대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트라이얼 에러를 해가 나가기 위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내 미션을 설정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많은 경험을 할 때 방향을 계속 바꿔가면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이게 아무리 AI가 얘기를 해줘도 내가 막상 해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막상 세상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시도를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한국에서 20대는 그걸 잘 안 지켜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까 이 시대에 남들이 만드는 앱 똑같이 만들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들이 안 만드는 앱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니치마켓, 나만의 도메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막 고민해가지고 하나 딱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되게 깊이를 만들어가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딴 데로 또 가고 되게 플렉서블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AI가 주는 미션 내가 해보고 아닌데 싶으면 빨리 접고, 예. 근데 그거를 배척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있는 AI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이런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디바이스가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사업적인 전략을 짜서 보편화를 시켜야지 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전략이 그렇죠. 여러분 AI 에이전트 시대 준비되셨나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내년쯤에는 완전히 올 거거든요. 그럼 그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은 AI 에이전트 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100% 되어 있습니다. 100% 모두가. 왜냐하면 핸드폰 자체가 에이전트가 될 거예요, 그냥. 앱이라는 게 사라지고, 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리 키면 옛날에는 시리 전체 화면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테두리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AI랑 같이 앱 화면을 보면서 에이전트가 대신 앱을 같이 써줄게요 를 얘네는 꿈을 꾼 거야. 현실화는 안 되고 있지만, 예. 나중에는 앱을 볼 필요도 없어지겠죠. 에이전트한테 야, 비행기 해와 그러면 이제 비행기 해오고, 그래서 요즘 자꾸 화면 없는 디바이스를 AI 업계에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화면 없는 거 만들면 재미가 없겠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안경에다가 놓고
안경에 넣는 이유는 이제 그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시리어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단한 디스플레이만 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할 거고, 모든 사람이 AI 에이전트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폰 자체가 그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카카오톡보다도 쓰기 편할 거고, 카카오톡은 정말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그때 야, 내가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룹챗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검색을 해가지고 얘를 추가를 해가 초대를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면 내가 타이핑을 다 해야 되고 거기다 이모티콘 넣고. 근데 자, 우리가 음성으로 얘한테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죠? 음성 녹음을 해가지고 하면은 뭐 이상한 오타도 있고 이상한 말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는 상대방도 에이전트라면, 그럼 내가 정말 용건만 얘기하면 돼요. 저희 뭐 이선주 작가님, 저희 다음 주에 시간 되시나요? 정말 그동안 참 이렇게 오랫동안 못 만나가지고서는 꼭 뵙고 싶습니다. 뭐 이런 미사여구를 쫙 얘기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에이전트한테는 야, 저기 이선주 작가님한테 가가지고 다음 주에 뵙자고 해라. 그러면 이제 얘는 가가지고서는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존경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서는 뵙자는데요? 그러면은 야, 작가님 시간 없으셔? 그럼 알겠어요. 시간 없대는데요? 없으시대는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런 뭐 카톡에서 뭐 음성 인식률이 어떻게 되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에이전트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예의 차릴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너무 쉬워지겠죠. 예. 그리고 얘한테 일을 시키면 얘가 일을 알아서 해와. 자료조사요. 그럼 자료조사요. 자료조사가 지금 엄청나게 비싼 일이잖아요. 컨설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요.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자료들 가지고서는 무슨 사업 해가지고 뭐 어떤 사업 누구에게 무슨 가치를 줘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완전 윗 레벨에서의, 지금 생각했을 때는 진짜 하이 레벨에서의 잡이 생기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야, 100년 후면은 이 편지를 1초에 100개씩 보낼 수 있대. 그럼 일단 첫 번째 안 믿겠죠? 그게 뭔 소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 그러면 우리는 직업이 다 없어지겠네. 우리는 쓸모도 없어지겠네. 그럼 끝이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20년 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노동의 종말은 왜 노동의 종말이 오냐? 컴퓨터와 인터넷 때문에 모든 게 자동화돼서 노동을 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노동 더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예.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도 결국은 모든 게 자동화되면서 더 빠르게 더 많은 노동을 하는 시대가 올 거고, 그때에 그 속도로 노동을 모두 다 주 40시간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속도가 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뭐 박영수 장관님도 말씀하시지만 진짜 기회의 시대거든요. 기회가 구한말 같은 시대예요. 구한말에 개화파 잘만 하면 나라를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잘못하면은 이제 쫄딱 망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냐? 근데 이거는 옛날처럼 국가 자체의 뭐 그게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고, 내가 미션만 잘 잡아서 남들이 못 만드는 니치 마켓을 만들면 대박이 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저가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상담심리학과 AI를 연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막 이제 제발 와주세요 해가지고서는, 저는 뭐 제가 가서 뭐 지원서를 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발 와주세요가 되는 거고, 이런 뭐 저기 태제미래전략연구원에서도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까 되게 유니크하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랑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빨리 접목해가지고서는 그쪽으로 파서 뭔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엄청난 돈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지금까지,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되게 불쌍한 세대였어요.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철옹산 같은 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 어른들, X세대, X세대들은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서 많은 베네핏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미 발전된 나라에서는 그런 기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발전된 나라에서 갑자기
천지개벽을 하는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작년하고 지금이 달라졌어요. 청년들에게 주어진 세상이.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또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지금까지 있던 산업은 다 무의미해져요.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앱 만드는 회사들 다 망할 수도 있어요. 다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큰 회사들, 뭐 지금 어도비도 망해가고 있고 막 큰 회사들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기회를 잡아가지고서는 내가 옛날 김범수 의장처럼 카카오톡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시대가 왔어요. 그럼 이제 아이템 잡아야죠. 예, 그래서 완전 리셋되는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고 거기서 입문하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문과의 시대가 다시 언제 있었나? 어쨌든 저도 문과여서 문송하게 지내다가 지금 굉장히 전성기가 된 거예요. 문과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뭐 문과든 이과든 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니까 자기 미션 잘 잡고서는 자기 영역을 빨리 만들면 옛날에 그 서부개척 시대에 그거 알죠?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하루 동안 걸어간 거리가 자기 땅이 되는 그 홈스테드 로어가 있었잖아요. 홈스테드법에 따르면 어차피 아무의 땅도 아니니까 그냥 하루 동안 걸어가서 걸은 거리가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런 상황으로 새로 열릴 거예요. 그게 내년 에이전트 시대가 열릴 때 다 열릴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나만의 데이터는 뭐냐? 예. 나만의 데이터는 뭐냐? 지금까지 뭐 되게 전문 데이터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진짜 나만의 데이터. 우리 피자집에서 파는 피자 메뉴는 세상에 나밖에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서강대 학생들의 어떤 생각들 그런 거 서강대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데이터도 옛날에는 엄청 만들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점점 더 니치 마켓이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미션을 잡아라. 그러면은 AI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가 결론입니다. 네. 오늘 유호연 대표님께 먼저 좀 박수 좀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귀한 책을 예. 한 분께 드릴 겁니다. 어느 분께 드려야 될까요? 어느 근데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신 준호님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